밤사이 메르스 확진자 수가 3명 늘어 총 환자 수는 1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때 두 자릿수까지 늘어났던 확진자 증가 추세는 한풀 꺾이면서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을 지내신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메르스 발생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8일 이후에 메르스 확진이 큰 증가세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뭐 소강 상태, 진정 상태에 들어섰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산불로 비교하면 큰 불은 좀 잡힌 셈이고요. 작은 잔불이 좀 남아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제 보건당국이 고비다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또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게 이 잠복 기간이 2주 정도 있었기 때문에 1차 평택 성모병원이나 2차 삼성 서울병원의 그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이번 주가 고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주에는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대규모 접촉자가 발생돼가지고 이번 주가 고비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간 합동 태스크 포스 팀에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기민하게 그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의료기관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빠져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폐렴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 진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1인실이나 이렇게 격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놓친 분들에 대한 추가 확산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작은 산불이 다시 커질 수가 있으니까 국민분들은 약간 경각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라든지 이런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사망자가 또 한 명 추가돼서 이제 2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101명이고 또 상태가 14명 정도가 불안정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하기도 쪽을 침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 지금 폐포막을 이제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폐포막 자체가 약간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흡입해도 숨을 못 쉬게 된 거죠. 물에 빠진 상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고농도 산소를 집어넣는데 고농도 산소를 또 집어넣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산소 폐포 자체가 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산소를 집어넣으면 불이 확 번지는 것 같은 효과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고농도 산소를 집어넣으면은 폐가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산소를 안 주면은 환자분이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크모라든지 기구를 써가지고 산소를 외부에서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고농도 산소를 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사용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뚜렷한 아주 공격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범위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보조적 치료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환자분들이 잘 견디시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지금 해드리는 거는 환자분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벌어드리는 거고요. 환자분의 체력이라든지 자연 면역 기능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시면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복귀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회복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모든 국민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게 에크모 같은 그런 보조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상태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건가요? 아마 되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든지 혈압이라든지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 다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그게 계속 조정을 해야 되시는 분들, 에크모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 아마 이런 분들이 지금 언론에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에크모라든지 이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상태가 호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시 정상인 상태로 회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들 무사히 쾌유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 메르스가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습도에는 좀 약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어제도 그렇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확진의 가능성은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장시간 메르스가 오랫동안 유행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제 주로 실내 감염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주로 이루어진 전파 양상을 보면은 병원 내부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분들이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시키면서 옆에 환자분들이라든지 문병객, 의료진을 감염시킨 사례였고요. 실외에서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시면서 걸리신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아니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사실 실외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거고요. 다만 이제 뭐 혹시 사람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이 바이러스가 혹시 실외 벽에 붙어 있었다고 하면은 어저께 비가 다 씻어 내렸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대부분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 혹은 접촉자라도 할지라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다수의 그 공간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 사실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지역사회 유포가 된다 할지라도 손 씻기만 열심히 하시면은 자기 방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2차 진원지로 좀 도마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강동 경희대병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환자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총 지금까지 3명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165번 환자가 이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았는데 지금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혈액 투석 환자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도 뭐 발병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저희가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그 노출된 건 어느 정도 사실인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혈액 투석실 자체가 그 혈관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독 관리가 엄격한 곳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투석실 그 자체가 좀 약간 조밀하게 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환자분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이제 배출시켰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저희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가 주로 폐라하고 콩팥 쪽을 주로 많이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유행이 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저희가 우려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신속 대응팀에서 아주 신속하게 코호트 격리를 하셔가지고 또 특히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1인실로 이동 조치해서 아마 격리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사태가 이제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분들이 많은 방어 조치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예방 백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방 백신이 바로 뭐 마스크 쓰시고 손 씻기 하고 이게 예방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예방 조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노출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환자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방법이 좀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그 경로는 명확하지 않은데 확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택 경찰관의 경우도 그렇고요.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감염됐다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역학조사라고 해서 이제 감염 경로를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뭐냐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병원에 노출됐습니까? 누구랑 접촉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요. 뭐 며칠 전 뭐 어디 먹었다 이런 거 다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CTV도 동원하고 역학조사관들이 다 일일이 뒤져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다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역학조사관분들이 굉장히 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에 기 때문에 해내는 거고요. 그 조사 결과도 약간씩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당연히 역학조사 결과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일 우려되는 게 그게 지역사회 감염이냐라는 게 가장 관심사인데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돌아다니신 분들이 막 기침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고 다니지 않을까 이것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다 그러면 더 그 인근 지역에 더 많은 환자가 발생됐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설마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몇 분의 케이스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역학조사를 좀 더 해봐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보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우리가 대중시설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한 시설들에 과연 얼마나 노출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들은 추적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가 건강하실 때 보통 대중시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할 때 그 전파력이 상당히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 메르스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다. 고령에 좀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20, 30대, 40대도 발생하고 있고 또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보니까 추가 확진자 의료인 2명도 30대더라고요. 이렇게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도 걸리는 이유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악화돼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특정 연령대 발생한다 이거는요. 노출된 분들이 그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뭐 처음에는 우리가 평택 성모병이라는 병원 특성상 그 지역에 있는 그 고령자분들이 많이 노출됐던 네네. 거고요. 그 두 번째 삼성 서울병원에서 유행했을 때는 전국구 병원 아닙니까? 예. 모든 연령대 환자분들이 다 노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확진 판정이 나오신 네. 분도 있었고 젊은 분도 많이 확진 발생이 되셨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이게 병원에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치료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 이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지금 거의 4차 감염은 대부분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전에 방송도 나왔지만 레벨 C냐 레벨 D냐 이 방호 등급 예. 방호복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의료기관들이 이 방호복을 구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왜 의료기관들이 이런 뭐 의료복도 구비를 못하고 있냐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실 텐데 결국은 이제 뭐 비용 문제입니다. 한국에 워낙 의료비가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구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감염 관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하루에 15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150원 가지고 10만 원이 넘는 방호복을 구비하라는 것은 사실 뭐 불가능에 가까운 예. 사실이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도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0만 원대 이런 방호복들을 구비하면은 의료진들도 안전해지고 국민도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받는 서비스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신종플루나 뭐 앞선 그 사스 유행했던 그런 전염병과 비교하면 좀 체내 전염성이 빠르다 이런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전염병들과 메르스를 비교했을 때 뭐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종플루는 전파력은 상당히 강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치사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위독하게 만드는 그 위중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사스랑 메르스는 이제 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데요. 사스는 주로 동물 쪽에서 감염됐다 사람한테 넘어온 거죠. 메르스도 마찬가지 동물 쪽에서 사람 넘어온 건데 둘 다 이제 그 호흡기 계통에 좀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좀 위중하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단지 사스는 사람 간의 전파력이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2003년도에 많은 감염자를 나타냈고 많은 희생자를 나타냈는데 메르스는 그에 비해서는 사람 간의 전파력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중동 지방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추정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 노출량이라는 건 또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그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게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다량이 들어와도 잘 처리해내가지고 퇴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량화시키기는 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조사된 거에 보면 바이러스의 변이는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한국형 메르스로 토착화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사실 코르스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네. 국제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 우리나라 WHO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특수한 이제 병원 문화였죠. 사실은 그 보호자분들이 간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응급실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밀집돼 있었고 위중한 환자들이 거기에 다수 노출됐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규모의 그 확산의 그 근간이 되지 않나 지금 예. 생각하고 있고요. 토착화 가능성은 결국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얼마나 빠져나갔느냐가 네. 관건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람 간 감염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뭐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낙타도 없거든요. 낙타가 이제 중간 숙주인데 낙타가 없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은데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여행을 갔다 오셨던 분들이 또 새롭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실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죠. 뭐 꼭 중동뿐만 아니라 메르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갖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화 시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다음에 지금 뭐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 심사할 때 그냥 대충 써서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써서 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갔다 오신 다음에 한 2주 정도 이제 자기 관찰을 잘 하시면서 열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항상 이런 정보를 습득하셔가지고 의료기관에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중동에 갔다 왔다고 해서 격리시키지는 않거든요. 자기 감시만 잘 해주시면은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끝으로 메르스 종식이 완전히 선언이 될 때까지 의료계와 국민들은 어떤 점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불씨 하나가 또 다시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정부 당국이 이번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신뢰를 좀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제 그 메르스 의료기관들을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발표를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디서 발생했고 우리가 잘 종식시키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는데 워낙 불신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환자분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뭐 심지어 밥 먹는 장소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발표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처벌이라든지 뭐 벌금 이런 걸로는 의료계나 국민을 끌고 가기에는 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이제 의료계는 사실은 이제 뭐 거의 필사적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환자 수 감소가 있고 실제로 의료기관이 이제 병원의 질병의 온상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 이 병을 빨리 퇴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생존입니다. 거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오실 때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오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일이 뭐 발열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좀 국민분들 쪽에서 좀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질병이 있어서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질병을 퇴출시킬 수가 있고요. 이 질병은 우리나라에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질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퇴출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담 중간에 여러 번 강조해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생활화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